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국민의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수가 맞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가 알던 옛날 그 정통 보수가 아니라 뭐랄까, 보수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보수인 것 같기도 하고, 투쟁의식도 부족하고, 지리멸렬하고, 우유부단하고, 자가발전도 안 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보수층에 제대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 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수와 진보의 만남과 계파 정치의 태동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에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민정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3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재건이 우선이라고 하는 박정희와 민주주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김영삼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앙숙이었지만, 김영삼이 정치적 결단으로 정통 보수는 고난의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치적 동지였던 김대중과 함께 할 경우 매 대선마다 동시 출마로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실패를 거듭하자 앞으로도 자신이 영원히 집권할 수가 없고, 정치적 신념인 군부독재 타도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 군내 조직의 하나인 하나의 해산, 그리고 광주 사태의 예우, 또 재벌 규제를 위한 금융실명제 실시, 일제잔재인 광화문앞 중앙청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동지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정치색이 전혀 다른 노태우 보수 정권과 합당함으로써 우리 정치사에 대변환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긴 해도 3명의 민주주의 대통령도 배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분열입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뀐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김영삼의 민주계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친이계로 결집하여 공천에서 친박을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탈락된 친박은 친박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서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친이계의 행동에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9대에 집권한 박근혜 역시 반대로 친이계를 대거 탈락시키는 공천을 시도하자 당대표를 맡고 있던 친이계의 자장 김무성이 당대표 직위를 가지고 부산으로 사라져 공천을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육룡이 나르샤 사건입니다. 이처럼 보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과 친이계가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벌임으로써 당의 기둥과 대들보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결국 친박의 핵심인 박근혜가 탄핵의 위기에 몰리자 친이계는 박근혜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 친박과 친이계의 관계악화는 정점을 치닫게 됩니다. 갈팡질팡하는 보수편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 더불어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가운데서도 몇몇 분은 분통이 하는 국면을 이끌고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여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사철 자신들의 생계도 마다하고 매 주말마다 서울은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 및 소도시에서는 시청 앞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박근혜 무죄와 석방을 외쳐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그마저 중단되고 박정희의 개발 보수는 극우 보수로 평가절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이계와 친박은 애초부터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태극기 부대로 불려지는 친박계의 정통 보수층, 김영삼의 뿌리를 둔 이명박 지지층의 친이계를 따르는 층, 그리고 이준석을 선택한 젊은 층과 문정부의 실정의 환멸을 느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중도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제일 지지를 받는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제일 반기는 사람은 친이계 쪽으로
이미 많은 국회의원이 윤석열이 당에 입당도 하기 전에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 캠프를 차리고 이런저런 중책도 맡으면서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통 보수층이라 불려지는 친박의 심정인데요. 친박의 중심인 박근혜를 구속한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해서 1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수층은 왜 기라성 같은 수십 년 경력의 정치인을 제치고 원내 경력이 없는 30대 정치인을 당대표로 뽑았을까? 네, 김영삼의 정치적 이념에 기초한 친이계는 자기 당의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했으며 정통 보수를 극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에 대해 침묵할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수많은 실정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100석이 넘는 거대한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당, 목표를 잃은 듯한 국민의힘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이준석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맨날 똑같은 삼선 사선의 색깔 빠진 중진들에게 당을 맡기느니 정의감이 강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뭔가 해보겠다는 젊은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중도층은 과연 보수를 지지할까요? 네, 중도층은 리드가 없는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층입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거나 개혁 의지가 엿보이거나 할 때 그쪽으로 표를 주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대선에서는 1, 2위의 후보 간 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층입니다. 이들의 표 향방은 미세하고 민감합니다.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실수를 덜 하는가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크다고는 하나 무차별적 포퓰리즘으로 그 맛을 본 중도층이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분명컨대 중도층의 도움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당의 단합과 정치 개혁일진데 국민의힘이 주점하는 것을 보면 중도층이 과연 표를 줄까요? 네, 강한 의문이 듭니다. 셋째, 계파 정치의 망조입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좋다 해서 의원 신분도 망각한 채 입당도 하기 전에 우르르 달려가 상전으로 떠받드는 행태는 또다시 계파 정치의 시작입니다. 친박 친이계를 만들어 당을 말아먹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와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당권계로 나뉘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왜 망하고 국민의힘이 왜 존재감을 잃었는지 저들이 헌법기관인이 맞나 할 정도로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고 우리 정치가 반드시 넘고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고태한 계파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착각입니다. 넷째, 정통 보수층은 윤석열을 지지할까요? 네. 윤석열이 집권 세력의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가지고도 현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고 보는 이들은 그가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이 이런 사실도 잊은 채 보수를 구원할 책임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표와 연결될 것이란 희망사항일 뿐이고 윤석열의 정의의 칼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칼을 지휘하는 능력자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정의의 칼은 대통령 업무 중 한 부분에 불과하고 미래에 대해 통합에 대해 국방에 대해 전무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르닥칠 시행착오에 생각에는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윤석열이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 처가의 비리를 켜서 결정적 순간에 한방 터뜨리기 위한 현 정권의 물밑 작업에 대해 보수층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았던 이런저런 잡음들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본선에서도 면역력이 생길 것입니다. 처가의 비리가 있든 없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선전선동술에 능숙한 좌파들의 공작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현 정권의 황금만으로 과포장된 윤석열은 아닌가요? 대기업 세해 시무식에서 그룹 총수가 그룹의 부조리를 담당할 감사 담당 중력을 임명합니다. 총수가 말하기를
감사 중격은 앞으로 내 친인척을 포함해 살아있는 권력 부서의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합니다. 새로 임명된 감사는 그룹의 총수가 전 직원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다짐합니다. 한데 업무 수행 중 여러 곳에서 부딪힙니다. 관행이라는 등, 월권이라는 등, 이런 적이 없었다는 등, 내가 총수와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는 등, 총수의 하명에 따라 열심히 일하던 감사는 이들을 적폐로 보고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회부된 이들은 온갖 계변으로 감사의 부당과 월권을 주장하며 총수에게 이거로 감사의 징계를 청구합니다. 총수가 감사의 징계에 서명을 하자 감사는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총수의 지원과 하명으로 끊김없이 사내 부조리를 감사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수가 나를 징계한다? 네. 감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총수의 줏대없는 행동과 배신감을 느끼는 감사는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밖에서 데모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수고한다고 물 한 컵씩 따라줍니다. 노동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다도해야 할 임원이 자기들 편이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그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똑같이 감사처럼 할 것입니다. 네. 이쯤 하면 무슨 생각이 들지요? 네. 바로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배신당한 것을 기업의 경우와 대비해 보았습니다. 즉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의협심이 조금 더 강할 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반응하는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봅니다. 어쨌건 윤석열이 특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지율이 높을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행포에 대한 국민들의 권선징악적 보복 심리가 아닐까요? 과거 정책 토론회에서 박찬종, 이인재 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후보가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때 지지율은 거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법률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들은 현실과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많은 법들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당한 법률도 단체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때를 쓰고 우겨서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적폐들 다 고치겠다는 공약이면 아마 중무장한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여러 가지를 다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정치적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입니다.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을 그래도 보수라고 믿는 국민들은 젊은 당대표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작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윤석열을 따르는 친윤계와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당권계의 이런저런 구설들이 친박과 친이계의 주도권 싸움과 다를 바 없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후보들이 당대표를 흔들고 이런저런 터집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일 뿐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이탈 내지는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는 개혁 전략이 부족하고 계파 정치를 또다시 시작하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후보들 및 진영 간의 끊임없는 불화, 민주당의 조직적인 민심 구애와 끝없는 퍼주기, 권력의 단맛을 본 집권 세력의 법치 무시,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청신호가 아닌 적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 생각은 정치개혁뿐입니다. 말은 쉽지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민심을 모아 공정한 절차로 결과에 승복한다. 이 석줄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대표는 주어진 권한은 많다고 하나 대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자의 후보자에게는 많든 적든 나름의 지지자가 있습니다. 이들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경선 과정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패하더라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어야
그들을 지지하던 소수의 표들도 최종 후보에게 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후보들 간의 의견과 당대표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 과정을 거치면 좋겠지만 이 방법은 또한 후보 간 유불리에 따라 각자가 해석을 달리하여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파를 만들어 줄서기가 아니라 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이 검증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책 공약이 치열한 검증으로 불붙게 되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친박, 친이 및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100% 순정품의 새로운 보수의 탄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선 관리에서 당대표의 권한과 의무는 후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기까지입니다. 이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승자일 것입니다. 누구나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믿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노숙자도 그렇고 당대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심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당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12명의 후보자들이 지금껏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완전하고도 열띤 정치적 대결을 통해 후보자가 압축되고 최종 후보에 윤석열 후보건 다른 후보건 간에 최종 선정되면 보수층이 전면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중진들은 당대표가 어리고 미숙하다 하여 야쁘고 험잡고 할 게 아니라 이해시키고 설명해서 납득시켜야 합니다. 젊은 층이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듯이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우리 정치 70년사에서 최초의 일이고 30만 당원의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일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준석 당대표가 유념할 것들을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의 한마디는 결론뿐입니다. 설사 결론이 잘못되어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번복을 하게 되면 권위가 손상되고 방치를 하면 집단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조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당내 조직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당대표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문제가 있어 번복을 하더라도 자연스럽습니다. 외부의 지적에 당대표가 즉각 반응하는 것은 무게감이 없고 신중치 못합니다.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제1야당 최고 정점에 본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내 생각과 민심은 항상 다릅니다. 당대표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 도전이 모두 실패한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묻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기술은 인생의 전반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넷째, 늙은이가 되어야 한다. 네.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 하고 가급적 SNS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말과 행동이 신중하면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대표를 신뢰하게 되고 지금이 본인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공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간의 소문처럼 특정인을 후보로 민다는 소리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누구도 인정하고 승복하는 경선 관리를 위해서 사심 없는 절대 공정이 당의 명운을 가르고 본인의 인생에도 큰 이정표가 된다는 점 유념했으면 합니다. 여섯째는 정치 선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3선, 4선 이상의 의원들은 흔히 구태한 꼰대들로 보이기 쉽습니다. 젊은 세대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온 주역들이고 주춧돌입니다. 70계단 주춧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시하지 말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많이 바빠서 한 주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